아버님, 저런 딸을 흐르는 선비가 제 짝이라뇨? 내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네 의무다. 전 죽어도 싫으니 차라리 인연을 끊으십시오. 둘째 딸 금란의 날카로운 비명이 만석군 집안의 고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비가 고심 끝에 고른 사윗감을 단칼에 거절하며 재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는 딸의 모습에 최 대감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과연 이 고집불통 딸 자식과 입 무거운 큰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 기가 막히고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금빛 수라입니다.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법과 가문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던 조선의 어느 성성한 계절, 영남 땅에서 이름난 만석군 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가였으나 슬하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늘 고민이 깊었습니다. 결국 최 대감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고 가문을 지탱할 사윗감을 찾기로 결심하고 팔도강산에 방을 붙였습니다. 99칸 대저택 앞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윗감이 되겠노라 몰려든 사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이 타고 온 말과 가마 때문에 고을 길목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운을 읽는 밝은 눈을 가진 최 대감은 거칠애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수천 명의 관상을 살피고 그들의 걸음걸이와 말투 하나하나를 뜯어본 끝에 화려하진 않지만 근본이 바위처럼 단단한 두 청년을 몰래 점찍어 두 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둘째 딸 금란의 서슬 퍼런 거부였습니다. 금란은 아버지가 내놓은 소박한 사윗감 후보들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들이 입은 해진 도포 자락만 보였을 뿐 그 안에 깃든 학문의 깊이나 인품의 향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란은 마당에 발을 구르며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에 가까운 몸짓을 해댔고 그 서슬에 마당의 버드나무 가지마저 떨리는 듯 했습니다. 최 대감은 자식에게 가문의 보물을 쥐어주려 했으나 딸은 그것을 오물 취급하며 아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최 대감이 엄선한 두 사윗감 후보는 학식이 깊고 예법이 바른 김서생과 박선비였습니다. 최 대감은 이들이야말로 가문의 기둥이 될 제목이라 확신했으나 둘째 금란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시골뜨기에 불과했습니다. 금란은 아비가 정해준 박선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때마침 황금과 비단을 가득 싣고 나타난 성판사댁 자제에게 온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성판사댁 자제는 도성에서 내려온 귀한 보석들과 형형색색의 비단로를 마당 가득 쌓아 올렸습니다. 금란은 그 화려한 색깔에 취해 남자의 눈에 서린 오만함과 방탕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금가락지와 비단옷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큰딸 옥란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보다 김서생의 맑은 눈빛에서 진실함을 보았고 아버지가 공들여 쌓아온 가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옥란은 화려한 패물 대신 낡은 서책을 든 남자를 선택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생의 옷에서는 묵향이 났고 그의 말투에는 겸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옥란은 그 묵향이 언젠가 온 집안을 채울 귀한 향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비난 섞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배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금나는 그런 언니를 보며 멍청하기 짝이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곡기를 끊고 시위를 벌이며 집안 식구들을 들볶았습니다. 저 보석 상자를 들고 온 귀공자가 아니면 나는 이 집 귀신이 될 것입니다. 라며 아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 대감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한쪽은 가문을 살릴 길이고 한쪽은 딸의 고집이었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최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금난의 고집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금난은 승전보를 울리듯 화려한 비단옷을 챙기며 도성으로 떠날 꿈에 부풀어 올랐고 집안 하인들은 그런 아가씨의 변덕에 뒷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혼인날 최 대감의 집 앞은 두 갈래의 풍경으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도성에서 내려온 수십 명의 하인과 금박을 입힌 화려한 가마가 줄을 이은 금난의 행렬이었고 다른 한쪽은 나귀 한 마리에 소박한 괴나리 보찜을 실은 옥난의 행렬이었습니다. 금난은 가마문을 살짝 열어 언니를 비웃으며 독서를 남겼습니다. 언니, 내 걱정은 말고 평생 보리밥이나 짓고 살구려. 나는 도성에서 가장 높은 양반 부인이 되어 가마 타고 다시 올 터이니. 금난을 실은 가마는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금난이 황금 밧줄을 잡았다며 부러워했지만 최 대감의 눈에는 그 행렬이 마치 장례 행렬처럼 슬프게 보였습니다. 최 대감은 화려한 풍악 소리에 맞춰 떠나는 둘째 딸의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사위가 될 성판사댁 자제의 눈빛에서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탐욕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토록 원했기에 아비는 차마 그 앞길에 재를 뿌리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는 딸이 짊어지고 가는 비단 상자들이 장차 그녀를 옥죄을 무거운 쇠사슬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뒤에는 썩은 신보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허영의 눈먼 딸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옥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듯 단단히 손을 맞잡고 소박한 길을 떠났습니다. 김서생은 장인어른께 깊은 절을 올리며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정숙한 아내를 평생 보필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산천을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요란한 풍악 소리가 잦아든 만석군 집마당에는 정막이 감돌았으나 최 대감은 옥난이 남긴 따뜻한 온기에서 가문이 마지막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옥난의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성세도가의 며느리가 된 금난의 삶은 처음엔 꿈결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고관대작의 부인들과 어울리며 산의 진미를 즐겼고 그녀의 방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보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았습니다. 성판사댁 자제는 본색을 드러내어 밤마다 기방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했고 금난이 가져온 지창금은 남편의 도박판 미천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단옷은 화려했으나 그 안의 살결은 남편의 차가운 외면과 폭언에 멍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멸시는 금난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보석 상자가 비어갈수록 금난의 눈가에는 주름과 눈물 자국만 깊어졌습니다. 한편 지방의 작은 서재로 들어간 옥나는 남편과 함께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김 서생은 낮에는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쟁기를 잡았고 밤에는 기름 등잔 아래에서 눈이 충혈되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옥나는 남편의 옷소매가 다르면 정성껏 기워주고 끼니가 부족하면 자신의 몫을 덜어 남편의 상에 올렸습니다. 비록 상 위에는 보리밥의 된장국뿐이었지만 부부의 방에서는 늘 글 읽는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옥나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학문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의 풍요를 느꼈습니다. 금나는 화려한 보석 상자가 비어갈수록 자신의 인생도 텅 비어감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초췌한 자신을 보며 고향 집의 소박한 밥상과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을 그리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편지 한 장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도성 사교계에 얼굴을 내밀었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옥나는 남편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장차 이 굳은 살이 가문을 일으킬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임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권력의 중심에 있던 성판사 댁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과도한 탐욕과 부정부패는 결국 임금의 진노를 샀고 가문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지며 하루아침에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거만하던 시댁 식구들은 광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비단 가마를 타고 위세당당하게 떠났던 금나는 단 한 벌의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보석들은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남루한 몸뚱이와 허망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도성의 번화가에서 거짓골이 된 금난을 아는 척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던 이들은 이제 침을 뱉으며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금난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아비의 안목을 무시했던 과거를 피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이제 마지막 희망인 고향집을 향해 피골이 상접한 몸을 이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진물이 나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옥난의 남편 김서생은 드디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옥난이 밤잠을 설쳐가며 마련해준 괴나리 보찜을 메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답안지에는 백성을 향한 진심과 세상을 바로잡을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최 대감은 고향집 사랑채에서 도성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과 기쁜 소식을 동시에 접하며 드디어 두 사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천지개벽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대감은 조용히 지팡이를 짚고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누가 승자가 되어 돌아올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 별시에서 장원급제한 선비가 누군가 했더니 경상도 땅에서 온 김씨성의 젊은이라더군. 방이 붙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 대감이 점찍고
옥난이 평생을 뒷바라지한 김서생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오직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서책 수백 권의 내공을 답안지에 쏟아부었고 임금은 그의 문장에 감동하여 친히 어사화를 하사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성의 화려한 권력가에서 쫓겨나 거리를 떠돌던 둘째 금란은 그 소식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장원급제라니? 언니의 그 가난뱅이 남편이? 금란의 손에 쥐어진 것은 누군가 적선하고 간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비단옷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보석으로 치장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귀신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웃으며 던졌던 보리밥이나 먹고 살라던 저주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김서생의 행렬이 위풍당당하게 고향을 향해 출발할 때 금란은 그 행렬의 먼지조차 마주하기 부끄러워 담벼락 뒤에 숨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그 가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옥나는 남편의 급제 소식을 듣고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갈하게 물을 떠놓고 아버지를 모시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최 대감은 사랑채 마루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만석군의 복이 문턱을 넘는구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최 대감의 99칸 대저택 대문 앞에 웬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초췌해진 금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대문 꼬리를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금란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한때 비단 가마를 타고 위세당당하게 떠났던 만석군의 둘째 딸이 이제는 밥 한 술을 구걸하는 처지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문이 열리고 최 대감이 촛불을 든 하인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의 눈빛은 이전의 인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내 딸 금란이는 없다. 10년 전 보석 상자에 눈이 멀어 아비와의 인연을 끊겠다며 떠난 여인만 있을 뿐이다. 금란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껍데기에 속아 제 복을 제가 찾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정숙한 차림의 옥란이 걸어 나왔습니다. 옥란은 동생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아버지의 준엄한 교육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최 대감은 금란의 손을 냉정히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은 가난한 선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이었다. 이제 와서 이곳이 내 집이라 우기느냐? 금란은 차가운 빗속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고을의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마패를 치켜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를 외치며 나타난 이는 바로 옥란의 남편 김서생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아 고을의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고통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위엄 있는 모습에 고을 사람들은 과연 최 대감의 안목이 옳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서생은 공무를 마친 뒤 가장 먼저 처가인 최 대감의 집을 찾아 예의를 갖춰 장인어른께
절을 올렸습니다. 최 대감은 사위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네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보석일세. 옥나는 남편의 당당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지난 세월의 고통을 알기에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비로소 만석군 집안에는 예법과 학문의 향기가 가득 찼고 최 대감의 재산은 이제 백성을 구휼하는 귀한 미천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심은 씨앗이 드디어 거대한 숲을 이룬 것입니다. 헛간방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언니 부부의 영화로운 모습을 지켜보던 금란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과 폭언에 시달리던 도성의 삶과 정성과 신뢰로 일구어낸 언니의 삶이 너무나도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보석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지만 사람의 덕망은 세월이 흐를수록 빛이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언니가 차려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대감은 임종을 앞두고 두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사가 된 큰 사위와 현숙한 큰딸,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곁을 지키는 작은 딸이 모였습니다. 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금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보아라, 금란아. 너는 금은 보아가 만년 갈 줄 알았으나 10년도 못 가더구나. 하지만 내 언니가 택한 저 사람의 마음은 평생을 가고도 남는다. 이제라도 사람의 속을 보는 법을 배웠으니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거라. 최 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 옥난 부부는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존경받는 명문가로 거듭났습니다. 김 서생은 조정의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늘 겸손을 잃지 않았고 옥난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영남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금란은 평생 화려한 옷을 탐하지 않고 소박한 베옷을 입으며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당에 핀 매화꽃을 보며 아버님이 골라주셨던 그 선비도 이 꽃처럼 단단한 분이셨겠지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금빛 수라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보석 상자에 눈이 멀어 제 복을 발로 찬 금난이와 묵향 나는 선비의 진심을 알아본 옥난이의 뒤바뀐 운명. 결국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재산은 금고 속의 황금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됨됨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윗감을 고르시겠습니까?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로운 안목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